네, 정치마 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영수회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어제 첫 실무협의 40분 했다고 알려졌고 대통령 민주당 양측이 준비 상황을 반영해서 2차 실무회동을 이번 주 중에 가질 것이다. 내일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그러면 이번 주에 영수회담 자체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물리적으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번 주는 아마 실무 접촉도 이번 주 내에 한 번으로 끝날지 네. 아니면 더 할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첫 번째 실무 접촉은 사실 40분 만에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좀 내용을 가지고 사전 접촉을 한다고 하면은 실무 접촉도 다음 주까지 또 이렇게 이어질 미뤄질 수 수도 있으면, 있지 않나, 예.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예. 싶은데요. 그러면 이번 주는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만약에 이 실무 협의 자체가 길어지고 의제 조율에서 줄다리기가 너무 길어지면 영수회담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러지는 않는다고 보는데요. 또 과거 또 실무 접촉을 여러 차례 했던 네. 전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회담을 하기로 하고 한 열흘 넘게 이렇게 시간을 두고 실무 접촉을 했던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명박 대통령 때 민주당이 야당 때 그리고 그때는 또 성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수회담 결과를 또 합의해서 발표도 하고 내용도 굉장히 또 좋았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까지 가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지만 실무 접촉을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또 한다 이런 것은 그만큼 뭔가 영수회담의 의미를 높이고 또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실무협의에 신중을 기한다는 게 양측이 어떤 식으로든 이번에는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한다. 이런 전제를 갖고 접근을 한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수십 년 만에 만나는 남북 정상회담도 아니고 무슨 국가 간 정상회담도 아닐진데 예. 이렇게까지 실무 회담을 해야 되나 그거가 제 입장에서 참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물론 이런 건 있을 겁니다. 대통령실 쪽에 정무수석이 지금 임명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이전에 이 홍철호 홍철호, 정무수석과 대통령 사이에 뭐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서 뭐 레포가 형성돼 있던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 내의 어떤 분위기나 의중이나 이런 거를 파악하는 데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홍철호 수석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 이제 첫 번째 만남도 40분 만에 끝났고 그러니까 실무자들끼리의 만남보다 우리 홍 수석이 대통령실 분위기 파악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저는요. 이번에 무슨 실무회담 쫙 해가지고 뭐 의제 쫙 합의해가지고 회담을 한다. 예.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오랜만에 첫 만남이기 때문에 첫 만남에서 뭐 의제를 쫙 늘어놓고 하나씩 얘기해 가면서 이거는 합의, 이거는 이렇게 그걸 성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그 두 분 사이에 그러니까 여야 간의 협치의 물꼬를 네. 트고 대화를 트고 어떤 협치의 틀을 만드는 그런 정도만 두 분이 합의하셔도 나머지 구체적인 의제와 관련한 논의나 결론이나 이거는 앞으로 여야 원내대표든 또 대표들끼리 만나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네. 예. 이런 여야 소위 영수회담이 자꾸 반복되는 거는 저는 오히려 후진적인 정치 행태라고 봐요. 그렇게 보세요. 이게 예. 말하자면 탑다운 방식으로 뭔가를 결정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여권 내에 탑은 대통령이고 야권 내에 이제 일당의 대표. 그분들이 만나서 얘기하고 뭔가 이 결론을 짓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은 국회에서 결론을 내야 될 의제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여야 그 정상들이 만나서 다 결론을 내버리면
그럼 의회 정치가 무력화될 수도 있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만남은 거듭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너무 그동안 대화가 없었으니 한번 만나서 협치에 물꼬를 트고 틀을 만든 다음에 예. 구체적인 논의와 구체적인 협치의 실천은 여야 의원들 간에 여야 정당들 간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런 거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이 첫 만남에 보따리에 잔뜩 뭐를 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이것도 사세요, 저것도 사세요. 저는 그게 모양 빠지고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대표는 그렇게 큰 물꼬를 트고 구체적인 거는 이제 그 여야 정당 수뇌부가 만나서 하나씩 차곡차곡 해결해 나가는 그런 수순이 오히려 이 조금 더 발전된 정치 행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제를 얘기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꼬를 튼다.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대화에 물꼬를 튼다. 여기는 의미가 있지만 이거를 수시 정례화하는 것에 있어서는 뭐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십니까? 그거는 이제 국회나 이제 정당 정치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는 진정한님 말씀이 맞죠. 근데 대통령 중심제 하고요. 그리고 여당은 아무튼 대통령의 정책, 방향, 입장 이런 것을 따라가는 그런 것이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당 간에 해결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또 영수회담을 통해서 해결될 수도 있는데 예. 사실 과거 사례를 보면 영수회담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고 해결했던 사례들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 구도나 권력 구도의 특성을 봤을 때 그런 이제 시도를 하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좀 특이한 것이 야당이 영수회담을 계속 요구를 해왔잖아요. 예. 보통은 안 그렇거든요. 이제 대통령이 좀 협치나 이제 소통의 필요성을 느낄 때 영수회담 얘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건데 그래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오히려 야당이 영수회담 거부를 하고 예. 안 하겠다 그러고 예. 또 예를 들어서 그때 정의당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만나는 거는 안 하겠다고 또 홍준표 대표가 걷어차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수락연설을 하면서 영수회담 얘기를 하고 그 후에도 수차례 얘기했거든요. 대통령이 쳐다도 안 보다가 총선 결과가 난 이후에 이제 이렇게 예. 된 거라서 상황도 특이한데요. 이렇게 어렵게 하여튼 2년 만에 그러니까 영수회담이 이루어지는 마당에 그래도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고 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뭔가 성과를 내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한 말씀만 예, 더 드리면은 사실 잘 살펴보면 민주당이 뭐를 요구하는 거는 많은 것 같아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통상은 대통령이 설명하고 대통령이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정반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형식과 내용도 이번은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인데 우선은 의제가 하나 다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제 민생지원금. 예, 예. 그런데 지금 예컨대 의대 증원 문제로 지금 대통령과 정부가 딱 벽에 막혀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집권했을 때 의료개혁을 하다가 이제 그때 마무리를 중단을 못했죠. 했지만요. 그래서 이것을 좀 야당의 협조 속에서 이것을 풀어나가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나 영수회담이 성사되는 과정이나 또 국민들의 또 기대나 예.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번에는 성과를 좀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예. 이번 만남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이런 방식에만 의존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미국의 경우도 이제 우리처럼 대통령 중심제와 삼권 분립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야 간의 의회에서 해결할 거는 의회에서 해결해야지 매사 안 풀리는 문제를 대통령과 일당 대표. 미국에는요 중앙당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중앙당 대표의 존재도 없어요. 원내 대표들이 모든 거를 의논하고 예, 결론을 내는 알겠습니다.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그런데 드립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영수회담은 몰라도 야당의 의원들을 수시로 대통령이 접촉을 개별적으로 하죠. 수시로 막 만나요. 그래서 사실 달리 영수회담이 필요 없을 정도의 그 대통령의 그런 역할들을 좀 해내고 알겠습니다. 있는 그러니까 거죠. 앞으로 우리도 이게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이렇게 집권 2년이 다 되도록 한 번의 만남도 없는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이다 보니 지금 우리가 이런 맞아요. 논의까지 네, 이렇게 네. 된 것 같은데 의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의제들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지난 2년 국정 운영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그리고 최상병 특검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이것에 대해서 추진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먼저 민생지원금 관련해서는 오늘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 명칭이든 규모든 관련해서 충분히 협의의 여지가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도 민주당도 이제 가장 손쉽게 이게 협치를 볼 수 있는 주제라고 보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국가 재정을 운용해온 어떤 준칙이나 기준에 비춰보면 이거 쉽게 받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지금 25만 원씩 준다. 지금 자영업자는 매우 힘든 거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25만 원씩 총 예산으로 치면 13조를 푼다. 그게 잠깐 반짝 경기 효과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게 또 물가에 주는 압력 이런 부작용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예. 정부의 그동안의 재정 운용 원칙에 비춰봤을 때도 쉽사리 받기가 힘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전 국민에게 저소득층의 경우는 지금 가처분 소득은 줄었고 이제 임금이 주니까 물가는 오르고 가처분 소득은 줄었으니까 지금 당장 25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100여만 원 정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당장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제 그게 소비로 이어질 텐데 또 그렇지 않은 계층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집안 가구의 경제 형편에 따라서 좀 예. 선별적으로 액수를 좀 많이 받는 층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면 몰라도 이렇게 전 국민 똑같이 나눠지는 식으로 한다. 그래가지고는 민주당이 애초에 기대했었던 그런 경기 부양이나 자영업자한테 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길게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최근에 네. 대통령이 이것과 관련해서는 마약이라는 표현까지 들어서 포퓰리즘 강하게 이제 비판했던 대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여지가 있겠느냐, 협의의 여지가 있겠느냐 했지만 지금 진성준 의원도 규모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충분히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전 국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선별해서라든지 금액을 조정해서라든지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또 접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그야말로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씩 드리자. 이런 제안이었지만요. 그야말로 협의 의사가 있고 예. 지원 자체는 지금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대상과 또 방식 이런 것은 충분히 조정 가능한데요. 대통령이 아무튼 현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이제 재정을 통해서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선을 그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대통령이 우선 그래 논의해보자. 그래 필요할 것 같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방법이 조금 바뀌고 대상이 바뀌고 조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아예 문을 닫아놓으면은 원칙과 기준이라는 걸로 문을 닫아놓으면은 아예 그건 얘기가 안 되는데요.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예.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바로 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최상병 특검은 테이블에 올라올 것 같은데 정부 여당으로서는 부정적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 정부 여당을 향해서 다시 한번 압박을 했는데 영수회담을 앞두고는 더 강공 무드로 나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런데요, 지금 공수처가 묘한 게 그동안 저도
이거는 좀 특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공수처가 좀 부진하고 수사 예. 의지도 없어 보이고 제가 보기에 수사 실력, 수사 능력도 없어 보이고 공수처장은 또 몇 달째 공석이고 이래서 저래 가지고는 공수처에 맡겨놓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는 특검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공수처가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뭔가를 굉장히 많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어서 저런 정도의 속도나 예, 수사가 진척되는 거라면 조금 공수처에 좀 수사를 믿고 좀 지켜볼 필요가 지켜봐도 있다?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요 며칠 상간에 하게 됐거든요. 예, 그럼 그래서 그 부분 잠깐 여쭤볼게요. 네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 절차에 들어갔다 이런 속보가 나왔고 또 최근 며칠 공수처 발로 수사 진척 상황에 대한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 가기 전에 어쩌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을까 이런 관측도 나올 법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런데 이제 소환하고 지금 공수처 수사가 이제 늦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 객관적으로 봐도 늦어도 한참 늦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됐을 때 그동안 뭐 하고 이제 이 소환도 안 하고 말이야. 뭐 이렇게 막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근본적으로는요. 공수처가 이제 처음 구성되고 출범을 했을 때 최소 규모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수사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좀 약하고 작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사건들이 이제 쌓여 있는 것들이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공수처장이 임기가 끝나서 퇴임했는데 차장도 퇴임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행이 퇴임하고 대행의 대행도 지금 퇴임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처장도 임명을 하고 해야 그 최소 조직이 그나마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어떤 그 아주 밀도 있고 빠른 수사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석님은 특검 무조건 해야 된다. 이 부분은 그렇게 보시는 건데. 그다음에 이미 공수처는 흔들렸어요. 공수처 그 작은 조직의 공수처 수장도 지금 공백 상태이기도 하거니와 사실은 공수처를 얼마나 때렸어요, 국민의힘이. 그리고 대통령도 핵심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임명한 거는 어떻게 보면 공수처를 겨냥한 거는 아니지만 공수처는 충분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일종의 정상적인 공수처 수사가 어려운 환경이 그냥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 예. 특검이 필요하다고 그럼 생각을 이번에 영수회담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번만큼은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취지의 야당 대표가 제안을 하고 거기에 협의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반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 특검이 영수회담 테이블에 올라갈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처음 만남이고요. 예. 이제 이재명 대표는 민생에 방점을 찍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생 지원 25만 원 이건 아무튼 의제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첫 만남에서 특검 그것도 사실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시작됐다 해서 사실 대통령과의 향한 수사로 가고 관계를 있습니다. 예. 규명하는 것이 특검의 이제 골자 수사의 이제 주요 내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영수회담 첫 만남에서 그걸 끄집어낸다. 이거는 아마 민생의 방점을 찍고 예. 만나신다면 이재명 대표가 안 꺼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저도 예.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첫 만남에서는 저는 어쨌든 협치에 물꼬를 트는 것만으로 굉장한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민생지원금 25만 원 이거는 이제 민생 관련한 거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총선 기간 내내 계속 이야기를 하셨던 거니까 그거를 꺼내놓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그 좀 의견을 맞추어 보자 이런 정도까지 가는 거를 좀 그 목표로 하고 얘기를 예. 꺼낼 수 있다고 보고요. 이 그 최상병 특검 문제는 아마 민주당에서도 요 며칠 공수처의 수사 결과들을 보면서 조금은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싶고 지금 그 최 전 수석이 말씀하신 그런 그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봐도 공수처가 지금 또 공수처가 또 다른 문제는 어떤 특정 매체를 통해서 계속 중요한 피의 사실을 흘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공수처 열심히 수사하고 또 특검을 했는데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그거는 또 그 행정적 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그 정도로 민주당에서 조금 심경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고 거기에 더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를 지금 처음 만남에 들고 오기는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굉장히 그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한 가지 이제 대통령 쪽에서 예. 그 이렇게 꺼낼 수 있는 거 하나는 이제 총리 인사 문제에 관련한 걸 거예요. 총리 인사하고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의견을 듣거나 대통령께서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들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요 정도가 다이지 않을까. 두 분께서는 그러니까 네.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뭔가 회담이 거의 결렬 수준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불씨는 이번 테이블에는 올리지 않을 것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그런 마찬가지로 이번 테이블에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뭐 특검 자체를 개별 특검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올려서 대통령을 압박하거나 대통령의 소위 말해서 제의권 발동하지 말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그것은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뭐 그냥 총론적 수준으로 예. 그 국회를 좀 존중해 달라. 그래서 국회에서 하여튼 처리하고 통과된 것에 대해서 헌법적인 문제가 없는 그런 거라면은 대통령께서 좀 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 달라. 뭐 이런 정도는 얘기를 할 수는 있어도 개별 사안까지 다 모아서 그렇게 적시해서 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예. 안 보일 때 막 공격하는 거랑요. 실제 얼굴 마주하고 앉아서 얘기할 때랑은 분위기는 굉장히 달라요. 예, 그러면 만약에 지금 네, 이제 네. 두 분께서는 어쨌든 이번에 첫 만남이 좋은 그림으로 끝날 수 있기 위해서는 너무 지금 강론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런 시각이신데 아니, 만약에 강론으로 들어가야죠. 예, 강론으로 들어가더라도 뭐 이걸 구체적으로 뭐 이것까지는 어떻게 하셔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접근하지는 않는다는 시각이신데 그런 거 같으면 실무회의가 이렇게 길어질 이유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닙니다. 민생사안만 하더라도 네. 시각이 워낙 이제 다르기 때문에 또 이게 전권을 갖고 실무협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무협의를 하고 거기서 나온 내용을 갖고 또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는 사안이 하나라 하더라도 그것은 진중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총리 인사 관련돼서는 아예 안 꺼낼 겁니다. 그거는 인사권이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야당 추천하라 그럴 수도 없고 추천하라 그래서 추천했는데 영수회담에서 알았다 그러고 추천했는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국회에 이제 인준이 필요한 총리라는 인선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후보군을 좀 먼저 제시를 해주시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든지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이런 예측도 있는데 대통령이 안 하죠. 대통령도 안 하고 네, 대통령도 안 하고 그런 민주당도 것을 안 받습니다. 가정해서 예. 대통령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걸 가정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죠. 대통령이 대통령께서 하시면요. 네, 대통령께서 예. 지금 총리 인선 때문에 제가 좀 이런저런 고민이 많습니다. 그 민주당 쪽에서는 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하고 뭐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재명 대표 쪽에서 특정인을 거명은 안 하겠지만 이런 그 인물 그 인사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든지 뭐 그런 답변 얼마든지 저는 하실 수가 대통령은 있는 거죠. 이 주제를 던질 수는 있는데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걸 받는 모양새가 나올까 저는 그게 관심이었는데 수석님은 아예 이제 이 주제 자체를 대통령이 꺼내지 않을 아예 것이다. 안 던지고요.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하고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봐요. 대통령이 뭐 총선 패배 후에 뭐 총리도 바꾸고 비서실장도 바꾸고 그러는데 이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은 어느 대통령이나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야당한테 의견을 물을 정도 되면은 그거는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그야말로 거국 중립 내각 정도의 환경까지 가지 않으면은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야당이 또 그거를 추천하겠다고 나설 이유도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걸로도 아 야당의 그 의견을 존중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야당 쪽에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부담스러웠는지 민주당에서는 개별 의원 명의로 뭐 이름까지 이런 인물이면 괜찮겠다 이름까지 나오는 거 보면 아마 이재명 대표의 부담을 덜어 드리려고 민주당 그렇지 의원들이 그런 거 아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런 거 아니다. 너무 지금 주호영 의원 꼼꼼한 말씀하시는 거 생각이시네요.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를 먼저 하자 이렇게 거듭 제안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도라고 풀이를 하세요? 글쎄 저는 뭐 저렇게 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죠. 야당 대표가 영수회담하러 가기 전에 또 그 외에 정당 대표들 또 만나서 얘기도 듣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한꺼번에 또 같이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 회담을 같이 한 적도 있고 그런데요. 저거는 아마 조국 대표가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통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던진 거라고 봐요. 장관님은요? 해석이 있으세요? 저는 조국 대표 이거 오버하신 것 같고요. 그냥 존재감 그 좀 과시 차원이 아닌가 싶은데 민주당에서는 아마 받기 굉장히 힘들 거고 안 받았죠 아마. 예, 아니요, 뭐 정확하게 거기에 네. 대해서 네, 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예, 것 불편한 기류는 나오고 같아요.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조국 대표의 요청에 응할 것인가, 수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응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야당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12석이 있는 또 정당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야당의 대표로 가시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엔 저런 과정을 한번 거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글쎄요. 상식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이 대표가 받을 것인가? 나쁘지는 않은데 안 하실 것 같아요.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왜 안 받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의 이 대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만류하실 것 같아요. 어떤 조국 대표랑은 이렇게 좀 예민한 그 미래 경쟁 관계로 의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뭐 응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국민의힘의 낙선자와 비공개 오찬을 가졌습니다. 당선자보다는 대통령은 이제 낙선자를 먼저 만나는 지금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고요. 앞으로 당선자들은 계속 만날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테고 낙선자들은 이제 만날 기회가 많이 없죠. 낙선자들은 이제 주로 원외 지역위원장의 이 처지가 되기 때문에 그 만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낙선자들이 주로 수도권에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도 뭐 쓴소리나 이번에 총선 결과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어떤 진솔한 원인, 진단 이런 얘기를 좀 듣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으셨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쓴소리를 듣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수석님도? 저는 필요한 것인가 낙선자하고 대통령이 만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세요. 예, 의아해요. 뭐 대통령이 그야말로 정당의 이제 당원이기도 하고 예. 정당이 배출한 그런 자리가 대통령이지만 아무튼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낙선자까지 저렇게 만나서 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뭐 당대표가 그럴 수는 있죠.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국회의원이 된 이제 당선자, 여당의 당선자들은 그것도 뭐, 그 자주 만나지는 않아요. 그 뭐, 한 번 정도 만나고 아니면 뭐 상임위별로 일 있을 때 이렇게 쪼개서 만나고 예.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낙천자를 만나는 게 무슨 이유일까? 그럼 거기서 무슨 진솔한 얘기를 듣고 뭐 이런다? 그러면은 거긴 또 별의별 분이 다 있거든요. 사정이 다르고.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진짜 그렇게 바라보면 진짜 왜일까가 궁금해지는데 왜일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뭔가 이제, 이 대통령이 변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이 국무회의 총선 직후 국무회의 발언에서 일주일 만에 국정 운영 방향 옳았고 잘했다. 근데 소통을 못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소통 행보를 하는데 앞뒤 안 가리고 지금 소통 행보를 하는 거죠. 그것을 해야 될 건지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이런 거 구분치 아니하고 뭔가를 지금 일종의 소통 행보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아니 이거는 보여주기만을 위한 그런 그 행보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 국민의힘의 당선자와 낙선자 차이는 단지 당선 낙선의 차이 이외에 지역의 차이입니다. 당선자들은 주로 영남권 의원들이고요. 그 낙선자들은 수도권에 많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의식을 하시면서 왜 이렇게 만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게 평가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보고 물론 대통령 면전에서 이번 선거가 수도권에서 이렇게까지 패배한 거는 대통령님의 지난 2년간의 뭐 이런 얘기를 직접 대고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우회적으로나마 이 그동안의 당정 관계라든지 이 당의 운영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관한 좀 비판적이고 쓴소리는 충분히 저는 나왔을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얘기까지 예. 대통령이 들으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대통령께서는 보수 유튜브만 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그 의심까지도 많이 그 회자가 됐기 때문에 그와 정반대되는 그 입장이나 의견을 들을 기회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가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의미 있는 소통을 하고 계시는 거고 이것도 작지만 하나의 달라진 모습이다. 이건 뭐 정치를 이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정치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시고 아마 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그러니까 네. 수도권 소장파들 네.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듣고 뭔가 변화의 어떤 동력으로 그걸 근거로 좀 생각을 하기 위한 자리다. 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조혜진 의원이 잠시 뒤에 출연을 하니까 오늘 직접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들어보면 알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또 오찬 제안을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던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난주에 비대위원들과는 식사를 했다는 사실이 어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측근은 만나고 대통령은 만나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시각도 있고요. 서로 다른 성격의 식사 얘기를 서로 연결 짓는 거 무리가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두 분의 해석은 어떠신지요? 뭐 공교롭게도 대통령은 안 만나고 비대위원은 만났다 이렇게 이제 비춰지니까 공교로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이제 해석들을 하는 예. 거죠. 근데 실제로 들리는 바에 의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대통령보다 훨씬 더 경로를 넘어서서 분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방송에서도 전언이 되고 막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제 가까운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전언으로 방송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난 갈등이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그리고 3라운드에서 폭발한 것도 아니고 봉합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총선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못지않게 서운해하고 굉장히 이렇게 화가 많이 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만은 분명한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만남은 예. 건강상의 이유로 피하고 비대위원들하고는 만났다 이러니까 이제 오해가 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것이 이쪽으로 보면은 그 우연이다.
공교롭게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전체 정황이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그게 실제로 대통령과의 만남은 피하거나 거부하고 비대위원 자리는 가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이제 정황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그 소식은 스스로 SNS를 통해서 한 전 위원장이 밝혔단 말입니다. 일요일에. 그러면서 이제 알려졌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련의 행보들에 대해서 뭔가 다 메시지가 지금 들어있는 것 아닌가라는 네. 해석이 뒤따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봐가지고는 안 되고요. 조금 타임라인을 넓혀서 대통령께서 홍준표 전 시장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 만나기 전에 홍 시장께서 총선 참패 이후에 계속 페이스북에다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는 폄하하는 예. 되게 비판적인 좀 아주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를 올렸단 말이죠. 올렸는데 그 홍 시장을 대통령께서 당의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기 전에 홍 시장, 그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는 홍 시장을 먼저 불러다가 무려 4시간가량 만찬을 한 일이 있은 며칠 후에 한동훈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하신 것도 아니고 윤재욱 원내대표를 통해서. 네. 근데 윤한 두 분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누구를 사이에 끼어서 밥 먹으러 오라 이런 말을 할 관계는 아니잖아요. 예전 관계에 비춰보면. 그런데 굳이 원내대표를 사이에 끼어서 2, 3일밖에 말미를 주지 않고 식사하자 이랬던 거라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한 위원장도 사람인데 왜 감정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서운하셨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도 그걸 지금 몸이 아프니 며칠 조금 있다가 뵈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든지 뭐 이랬어야 되는데 몸 아파서 못 갑니다. 이렇게 하고 끄는 거는 한 위원장도 있는 대로 그냥 서운한 감정을 표출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요. 홍 시장과 대통령과의 4시간 만찬 이게 왜 실시간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대통령의 행보하고 관련된 건데 알려지더라도 한참 시간을 두고 나중에 알려지면 좋았을 텐데 어느 쪽에서 흘렸는지 모르겠으나 그게 그냥 거의 실시간으로 알려진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게 며칠 있다가 만나자고 연락이 오니 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다른 때라면 진짜 누구 말대로 타이레놀이라도 몇 알 먹고 주사라도 맞고 갔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 저는 이것도 안 알려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건 한 전 위원장이 직접 올렸다는 거는 썼기 때문에 이제 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서운합니다를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한 것이다.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근데 뭐 아무리 홍준표 시장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을 만난 것을 바로 공개하고 이런 거는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요. 그 대목입니다. 그리고 홍 전 시장이 얘기를 하는 게 결국 홍 전 시장의 입을 빌려서 윤 대통령의 의중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확대 해석하면 그 두 분이 만난 거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 차마 못하는 이야기를 홍 시장이 해줘서 그냥 더 직접 만나서 더 이야기를 듣고 싶었나?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이런 거여서 세 분 다 좀 행보가 좀 적절치 않다. 네, 급에 비해서는 조금 좀 못 미치는 그런 게 아닌가 급이 안 되는 거지. 근데요, 이런 생각 해봤어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총선 이겼다. 그러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생각하기도 싫어요. 왜 지금 어떻게 졌기 됐을까요? 때문에 갑자기 졌기 때문에 이제 넘어갔는데.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하여튼 대통령과의 만남도 아무튼 불발이 된 비대위원장과의 만남도 불발이 된 이런 상황이거든요. 총선 이기면은 기세 등등하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이고 공전할 수 없는 두 개의 권력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았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이게 하늘에 두 태양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비대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게 강서보궐선거 참패하고
총선 이걸로는 안 된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에 출범하고 그래서 대통령 그늘로 선거 치르기는 어렵다는 상황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사실상 두 개의 태양이 돼버릴 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현실이 되지 예. 않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한번 근데 상상해보는 그 건 현실은 제가 걱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상상했던 것으로 지나가고 네.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대 출마를 비롯해서 향후 행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내공을 쌓는 시간으로 쓰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복귀 시점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요, 그 내공, 정치권에서 내공을 쌓는다는 거는 어디 강의실 가서 혼자 책 보고 도서관에 가서 책 보고 공부해서 쌓여지는 내공이 아니에요. 정말 현장에서, 정치 일선에 일선에서 나서야지만, 경험을 통해서 쌓여지는 게 정치적인 내공인데 그러자면 그렇다고 몇 달 후에 있을 전대에 바로 나오는 거는 너무 시점이 저는 이르다고 보고요. 뭐 재보궐 선거가 됐든지 어쨌든지 간에 지금 또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예. 약관 50대 초반이시니까 저는 대권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국회의원을 잠깐이라도 경험을 해보시라. 선거도 자기 선거를 실제 뛰어보고. 그럼 재보궐에라도 네, 등판을 하는데. 재보궐에라도 나가서 예. 자기 선거를 해보고 그 지역에 있는 바닥의 민심부터 체감을 하면서 그 과정을 그다음에 국회 돌아가는 상황, 여야 관계를 현장에서 좀 경험을 해보시고 대통령직에 도전하는 게 맞고 그게 바로 저는 내공을 쌓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국회의원을 한번 꼭 해보시라는 그 권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친윤 이철규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 선출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반대로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을 자극하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우선 이렇잖아요. 뭐 세부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하면 당선될 것이다. 저는 그건 가설도 안 된다고 예. 보거든요. 뭐냐면 우선 대통령하고 척졌잖아요. 대통령이 누구를 만들기는 쉽지 않아도 그러나 만들었던 대통령이거든요. 당대표도. 근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만들기는 어려워도 누구를 못 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다른 전대 주자들 있잖아요. 전당대회 주자들이 또 용공 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현재 정치적 환경이 등판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 네. 오히려 자극점이 될 것이다. 이것은 뭐 상황 논리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는데 현실적으로는 등판이 어려운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근데 알겠습니다. 이철규 예. 의원의 원내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의 등판을 자극한다? 저는 그거보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그릇이 좀 크지 않을까. 예. 그거에 의해서 자극받을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가능성, 뭐 또 그리고 당권 주자 가능성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단은 민주당 이야기를 잠깐 했다가 다시 시간이 남으면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 해볼게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술판 회유 논란. 이걸 저희가 다루지를 못했었는데 이제 대북 송금 의혹으로 수감돼 있는 재판 그리고 수감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이어서 전관 변호사를 동원한 검찰 측의 회유가 있었다 이런 추가 폭로도 했는데 이와 관련된 언급들을 먼저 들어보시고 얘기하겠습니다.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그러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검찰이 출정 일지나 궁금한 점을 확인해서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검찰은 나중에 말을 바꿨죠. 어떻게 한 말을 3시간 정도 있다가 네. 만난 적은 있는 걸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화영 측에서 먼저 요청해서 만났다.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고 이재명 대표와 또 이화영 측은 검찰이 계속 말을 바꾼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 검찰총장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저는 온 것 같아요. 참다 나서신 것 같은데 정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수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저렇게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게 저는 뭔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 증거를 내놔야 되는 거 입증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검찰한테 뭘 내놓으라 이렇게 하는데 검찰로서는 이미 내놓을 거 다 내놓은 것 같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 민주당에 한 열 몇 명이 이제 그 검찰청 수원지검 네, 특별대책단을 꾸려서 이제 대응을 하겠다고 했죠. 예. 그 수원지검에 찾아가서 막 시위를 하고 하는데요. 저거는 우리가 다 같이 짐작할 수 있듯이 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이제 선고가 곧 내려질 텐데 저 재판 결과가 이재명 대표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일종의 방탄 움직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오바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뭐죠? 무슨 그 대책단? 특별대책단이요. 특별대책단을 만들어서까지 이재명 대표 재판으로까지 수사로까지 이 불통을 띠는 거를 차단하고 막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과도한 이 대응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수석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봐야죠. 예.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출발을 한다면요. 예. 이화영 의원이 저런 주장을 허위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이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없거든요. 허위일 경우에는 오히려 본인한테 더 큰 손해가 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검사 취조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복역 중에서도 구속된 상태에서도 검치를 받는다 그러죠. 수사받으러 가고 뭐 이런 것을 엄청 했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하게 특정 못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없는 사실을 갖고 이게 이제 약간 날짜에 혼돈이 있다거나 근거를 제기하는데 조금 혼돈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없는 사실을 아예 지어내서 저렇게 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얻을 수 있는 특히 지금 재판 중이고 이게 무슨 이득이 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런 것이 허위로 만약에 밝혀질 경우 이재명 지사는 지금 저것에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런데 이화영 재판을 앞두고 저거를 터뜨려서 재판을 치르는 이화영 지사에게 혹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검찰의 주장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게 개입이 돼서 대북 송금을 하고 뭐 이런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이득이 있냐? 그러면 네. 하나 정도 상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곧 선거인데 이렇게 허위 사실을 갖고 시위함으로써 이화영이 검찰에서 한번 진술했다가 번복한 거 이런 과정이 다 회유의 과정이었다라고 재판부에게 이거 허위였습니다. 과거에 그것은 이렇게 웅변하는 용도 정도를 상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재판부가 그걸 가지고 허위 사실을 지어내고 술 먹었다고 하고 검사실에서 술 먹었다고 하고 이것 때문에 이화영의 진술이 왔다 갔다 했었다라고 그렇게 웅변한다고 재판에 영향을 받을 재판부가 어디 있어요? 결과는 이제 그래서 재판부의 판단으로 실체적 예. 이득이 없어요. 이거는 허위로 주장할 이득이. 근데 민주당이 이제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 특별대책단을 꾸려서 지금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이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우선요 검찰이 지금 해명한 거 있잖아요. 네. 사실이 아니다, 황당무계하다 하면서 해명한 것 중에 사실이 하나 또 이제 틀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는 이제 더한 거죠. 이화영 의원의 이 사임한 전 변호사 있잖아요. 네. 그 이화영 의원의 전 변호사도 이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다.
술자리 이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다는데 이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나는 없다라고 한 게 아니고 사임했기 때문에 나는 그게 있었던지 사실 자체를 나는 알 수가 없다. 이랬는데 검찰이 저거는 이화영 의원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변호사를 끌어들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해명들이 더 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야, 왜 대검에서 그냥 감찰해 보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대검에서 또 감찰을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제가 보기에는 대검 감찰을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은 민주당에서 뭐 국장조사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그거는 예, 예. 엄청난 일 아니에요.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근데요, 민주당에서 일어나는 그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저는 다 이재명 대표로 수렴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까지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냐 그러는데 계산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는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그게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싶으면 뭐가 저렇게 도움이 되죠? 이재명 아니 대표에? 그러니까 그거는 계산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아니, 있고 그러니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아무거나 근거는 방탄이라 뭘까요? 그러는데 뭐가 도움이 되는지가 아니, 그러니까 검찰의 보이질 데미지를 않아요. 입혀서 검찰의 이미지에 데미지를 입혀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굉장히 그 부당하게 억울하게 이렇게 여러 건 기소가 돼 있다라는 뭐 그런 인상을 줌으로 해서 또 재판부도요. 제가 보기엔 그 재판부도 사람이고 지금 총선 결과를 보고 그 영향을 또 제가 재판부가 안 그러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가 밑바닥에 깔려 있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을 장관님의 하는 거죠. 시각은 그렇다. 네. 하여튼 엄청난 알겠습니다. 상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대표 연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올해 8월 임기가 마치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제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 또 합의 추대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게 힘을 얻는 분위기 맞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뭐 일단 연임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으니 저런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민주정당에서 비대위 체제도 아닌데 당대표를 추대로 뽑는 게 말이 되냐 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뭐 후보가 없으면 추대로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저런 경우는 봤죠. 대표가 대중적 지지, 당원들의 지지 이런 게 압도적인데 연임한다 그러니까 의원들은 연임 안 된다. 또 당대표 하면은 이게 뭐냐. 이런 이제 반대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예. 대중적 지지와 당원들의 당원들의, 지지가 압도적인 대표가 연임을 강행했다.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예. 뭐 당내에서 아무도 연임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하고 반대 목소리가 안 나오는 상황은 처음이라서 저도 좀 당황스러운. 굳이 이거에 대해서 제로를 제가 할 말씀을 예. 드릴게요. 지금 다 이게 이재명 당이잖아요. 이재명 사당. 아주 완벽하게 이재명 당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도 도전하는 사람 없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 의사 표시하는 사람 없고 반대 의사 표시했다가 개딸들한테 엄청 문자 폭탄 받을 거를 좀 염려를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지자마자 그동안에 원내대표 출마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줄줄이 다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출마를 포기했어요. 예. 박찬대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 조정식 의원인가요? 출사표를 던지면서 뭐라 그랬어요? 명심이 나한테 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낀 게 지금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대한민국 그 의전서열 제2위입니다. 예. 대통령 다음이에요. 국회의장이 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보다 훨씬 의전서열 위에 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교 활동도 하세요. 그런 국회의장 자리에 가시겠다는 분이 명심이 나한테 있다?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육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인데 뭐 이런 말들이 나온다든지 또 국회의장 출사표를 던진 분들이
중립 필요 없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요, 우리 그 국회법에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내놓도록 돼 있잖아요. 그거는 중립을 지키라는 그런 취지가 그 제도 속에 법 속에 들어있는 건데 그거 다 무력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국회의장이 돼서 국회를 운영하신다? 저는 22대 국회가요, 시작도 하기 전에 정말 암울해 보인다. 지금 뭐 국회의장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로 거론되는 추미애 당선인 어제 여기 출연해서 이 중립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을 했는데 이게 기계적인 중립이 안 된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사안에 따라서 민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립은 안 된다라는 취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우려를 하십니다. 이 우려에 대해서 수석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국회의장을 하겠다고 나선 민주당의 세 분의 잠재적 후보죠. 예. 우려스럽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했어요. 한 달 반 만에 총선이 치러졌어요. 열린우리당이 이제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통합민주당으로 그 총선을 치렀는데 151석이 81석으로 반토막 났어요. 민주당이 그야말로 작아졌고 집권당인 이제 한나라당이 공룡정당이 됐어요. 국회의장은 당연히 집권당에서 나왔죠. 그때 MB 대통령이 악법들을 이제 MB 악법이라고 하는 법들을 막 던졌거든요. 예. 청부 입법을 했죠. 여당 국회의원들이 뭔지도 모르고 막 그것도 막 11월 달에 막 던졌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통과시키는데 사실 그때 김영호 국회의장이 의사진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한 텀 쉬었어요. 결국 나중에는 통과됐지만 한 번 그렇게 첫 해 정기국회를 넘었어요. 그게 국회의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회의체, 네. 의회라는 회의체를 운영하는 수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이어야 되는 거고 예. 가능한 한 협의하고 합의하고 이렇게 이제 조정하게끔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국회의장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건데요. 처음부터 이런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 구성원이 국회를 존중하고 거기에 중립적으로 의사진행을 하고 이 위치를 해야 될 국회의장을 애당초 후보들이 그거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해버리면 그거는 매우 우려스러운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그게 야당 대표 출마하는 무슨 출마의 변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매우 좀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협치라는 기본적인 국회의 어떤 기능이 작동되지 못할 것에 대한 지금 그러니까요. 우려를 하시는 아니 거예요. 협치 아니더라도 예. 의장이 기계적 중립 이런 게 어딨냐라고 나오면은 그건 아예 다른 거예요. 협치가 안 되더라도 예, 예. 의장이 그런 말을 하고 국회의장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의장 자체로서의 어떤 이 역할이라든가 책무라든가 이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이게 또 지금 이렇게 새 후보로 거론되는 그 의원들이 다 이런 강한 중립에 대해서 좀 배치되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사실은 국회의장이 돼서 설마 그렇게 하겠냐. 지금 당장 의원들의 어떤 그 표심을 얻기 위해서 좀 더 강하게 메시지를 낼 뿐일 글쎄. 것이다. 또 뭐 이렇게 또 해석도 면면을 하던데요. 보면 예. 제가 안 그런 게요. 제가 22대 국회를 앞두고 한 가지 더 절망스러운 포인트가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새로 국회가 구성이 되면 국회의장감, 이런 분들은 좀 감이 되지라고 떠올려지는 분들이 한두 분 정도는 계셨어요. 근데 이번 22대 국회를 앞두고는 이 다선 의원 정도면 국회 이끌어도 여야를 초월해서 의장 하시면 할만하지라고 생각되어지는 인물이 지금 제 잘 개인적인 떠오르지 않으세요? 의견일까요? 예. 민주당에 좀 안 계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야권이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민주유공자법 그리고 가맹사업법 본회의에 직회부를 했습니다. 여당은 입법 독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켠에서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당 의원들도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예 회의를 거부하는 이런 모습도 온당치 않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저는 저 법 자체가 상당히 조정이 된 법이거든요. 그래서 또 상임위를 이제 통과했던 법들이고, 그래서 그 전체 회의 때 통과된 법도 홀드돼서 지금 이제 처리가 되는데, 그때 전체회의라는 것은 국민의힘도 이제 상임위에 참여를 해서 만들었던 법이고, 또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여서 예를 들어서 민주화 유공자법 같은 경우는 최소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것을 입법 독주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개별법마다 또 상황은 조금 다른데요. 그거는 온당치 않고요. 마지막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 그거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 지금 21대 국회 현역 의원들한테 정말 쓴소리를 하고 싶은 게 자꾸 상임위 회의에 안 들어가고 입법 독주다 이렇게 손가락질할 게 아니고요. 들어가서 결과를 다르게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열심히 의견 표명하고 또 본회의에 회부됐을 때 본회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조항들 수정안 만들어서 끝까지 주장하고 싸우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상임위 들어가지도 않고 본회의에서 그냥 퇴장하고 이러면서 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시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그래놓고 윤 대통령 문제 있다 이렇게 말할 자격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좀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좀 세비 받는 만큼 열심히 일 좀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마시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